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작품은 2017년 발표된 무라카미 하루키의 기사단장 죽이기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1979년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로 등단한 이후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50편이 넘는 작품을 발표했는데요. 대략 15편 정도의 장편소설과 그만큼의 단편소설집, 그리고 20편이 넘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이 작품 기사단장 죽이기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장편소설이고요. 전작인 1984나 색채가 없는 다자키스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의 열기가 채 식기 전이기도 했고, 하루키 소설 최초로 화가인 주인공이 등장한다는 점과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 때문에 더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루키 좋아하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저도 당시 하루키 신작의 출간 소식이 들리고 얼마 후 일본 서점에 길게 줄지어 선 사람들의 사진이 보도된 후 하루빨리 번역되기를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윽고 온라인 서점에 예약 판매가 시작되었을 때 두근거리던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책을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책을 펼치고 언제나 그랬듯이 정신없이 읽어내려갔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뭐랄까 평소와는 다르게 몰입이 힘들었다고 할까요? 암튼 다른 작품들처럼 가슴을 때리는 강한 메시지가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인상을 받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작품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에피소드가 과거의 작품에서 이미 대부분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돌무덤 속에 앉아있는 모습은 태역 감는 새에서 마른 우물 속에 있던 것과 유사했고요. 그리고 돌무덤이 다른 장소로 통하는 통로로 사용된다는 점도 태역 감는 새와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도입 부분에서 아내의 이혼 통보를 받고 혼자 오랫동안 여행하는 모습에서는 노르웨이 숲에서 나오코가 죽었을 때 거의 페인처럼 여행을 하던 와타나베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압권이었던 건 좁은 동굴을 통과할 때 어디선가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여봐 라는 목소리가 들려올 때였습니다. 사실 그 뒤로도 2번 정도 더 읽었는데 처음 받았던 인상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하루키가 은퇴를 염두에 두고 그동안 사랑해준 독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보내는 건가 싶기도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마무리할 뿐인 것 같지는 않아서 더 혼란스러운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기분이 마음 한구석에 계속 남아 있었는데요. 그런 생각은 얼마 전에 출간된 얇은 에세이 한 권을 읽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로 고양이를 버리다라는 책이었는데요. 그동안 거의 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과 특히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사단장 죽이기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고양이를 버리다를 읽고 깨닫게 된 기사단장 죽이기를 제대로 감상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기사단장 죽이기의 주인공은 36의 초상화 화가입니다. 미대를 졸업하고 생활을 위해 직업적으로 초상화를 그리며 살고 있었는데요. 아내가 출근하고 나면 살림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아내가 이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공은 그 길로 자신의 짐을 낡은 차에 집어넣고 긴 여행길에 오릅니다. 아내의 결별 통보 이후 오랫동안 혼자 여행 다니는 것까지가 이 소설의 도입부인데요. 사실 그동안 하루키 작품에서 자주 봤던 이야기라 그다지 큰 감상은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여행에 담긴 뜻밖의 의미가 드러나는데요. 그 얘긴 마무리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된 배경은 도쿄 남쪽의 가나가와 현에 위치한 오다와라라는 작은 항구 도시 주변의 한적한 산중마을입니다. 멀리 바다를 배경으로 별장들이 띄엄띄엄 들어서 있는 산속마을을 상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대학 시절 친구였던
아마다 마사히코에게 이 장소를 추천받게 되는데요. 이곳은 일본의 저명한 화가인 아마다 마사히코의 아버지 아마다 도모히코의 작업실이었는데, 중증 치매에 걸린 아마다 도모히코가 요양원에 입원한 후 비워져 있던 곳이라 주인공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에는 더없이 좋은 장소였습니다. 이 소설의 주된 이야기는 주인공이 우연히 그 집의 천장에서 기사단장 죽이기라는 그림을 발견하면서 시작됩니다. 캔버스에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조반니의 한 장면이 일본화로 그려져 있었는데요. 한 청년이 어떤 노인의 가슴 한복판에 검을 깊숙이 찔러 놓고 있었고, 곁에서는 젊은 여성이 놀라는 표정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는 모습이 담긴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처음 발견한 주인공은 마치 이 그림에서는 매우 사실적인 피가 흐르는 것 같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림을 발견한 이후 주인공에게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맨시키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가 접근하고, 이어서 깊은 밤 산속의 돌무덤에서 방울소리까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루키 작품에 유난히 미소만 남기고 사라지는 채셔 고양이가 자주 등장하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키의 대부분의 소설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구조와 유사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자 쓴 토끼를 쫓다가 깊은 굴 속에 떨어진 후 도착한 이상한 나라에서 온갖 모험을 겪게 되는 것인데요. 1984의 아오마메가 수도고속도로의 비상용 계단을 내려간 후 달이 두 개인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이 대표적이죠. 다만 루이스 캐럴의 소설과 다른 점은 그것이 아이의 모험이냐 아니냐 하는 것과, 하루키 소설의 경우 힘든 모험을 마친 주인공은 그 전과 분명히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험의 과정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작품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사단장 죽이기라는 그림을 발견하고 그림에 담긴 의미를 추적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의 뒤틀린 모습을 확인하고 그것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이 담긴 작품입니다. 이제 기사단장 죽이기에 담긴 뒷이야기를 통해 이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사단장 죽이기라는 그림을 남긴 아마다 도모히코가 간직한 사연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화가 지망생이었던 그는 1930년대 말 오스트리아의 빈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이 시기가 중요한데요. 먼저 각각 유럽의 재패와 태평양 연안을 아우르는 광대한 제국을 꿈꿨던 나치 독일과 일본은 이에 걸림돌이 되는 소련과 미국에 맞서기 위해 1936년 이른바 반공조약이라는 군사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약은 결국 독일에 의해 벌어진 2차 대전과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요. 그 후 독일은 확실한 전쟁 준비를 위해 1938년 오스트리아를 합병합니다. 공교롭게도 아마다 도모히코가 오스트리아에 유학 갔던 때는 정확하게 이 시기와 겹치는데요. 결국 하루키는 이 작품 기사단장 죽이기를 통해 과거 자신들의 만행을 부정하고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치부를 만천하에 공개해버린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작품이 일본 우익으로부터 원색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죠. 일본 우익이 이 작품을 싫어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빈 유학 시절 아마다 도모히코는 한 오스트리아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녀는 바로 나치 고관의 딸이었습니다. 함께 나치에 대한 저항운동에 참여했던 아마다 도모히코와 A는 마치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의 주인공처럼 그녀의 아버지를 암살하고자 했고, 그 시도는 실패로 끝납니다. 암살 실패 이후 아마다 도모히코는 일본으로 강제 추방되었고 그녀는 비참하게 죽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아마다 도모히코가 오스트리아에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동안 일본에 있는 그의 동생에게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다 도모히코의 동생 아마다 스구이코는 피아노를 전공하던 대학생이었는데요. 원래 대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징병이 연기되지만
그는 서류상의 착오 때문에 징병되었고 바로 중국으로 보내집니다. 공교롭게도 중국에 도착한 아마다 스구이코가 배치받은 부대가 주둔하던 곳이 바로 유명한 난징 대학살 사건이 벌어졌던 곳이었는데요. 하루키는 이 작품에서 당시 일본군이 난징 시내를 점령하고 대량 학살을 벌였다는 점과 이 학살에는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까지 포함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때 중국인 사망자 수는 10만 명에서 무려 40만 명에 이르렀다는 역사적 진실을 남김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모든 것은 일본 우익 세력이 철저히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나치 독일과의 군사조약을 통해 세계대전을 미리부터 착실히 준비했다는 점과 일본군이 중국 난징에서 대규모의 학살을 벌였다는 사실은 현재 일본의 학교에서는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익 세력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과오를 철저히 감추고 싶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일본에서만 1000만 명 이상의 골수팬을 확보해 있는 유명 작가가 이 사실을 폭로해 버렸으니 일본 극우 세력이 이 작품과 작가를 싫어할 만도 하죠. 사실 일본 군국주의 세력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하루키의 고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특히 중국에서의 만행은 태역 감문세에도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기도 한데요. 야구방망이로 중국인들을 살해하는 잔인한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했던 건 하루키가 왜 같은 주제를 반복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그 이유는 에세이 고양이를 버리다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고양이를 버리다는 하루키의 어린 시절과 아버지에 관한 책입니다.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 이유로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키우던 암고양이 한 마리를 수킬로미터 떨어진 장소에 버리고 돌아왔더니 그 고양이가 집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에피소드가 담긴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하루키는 트라우마의 유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했고 일본 정형시의 일종인 하이쿠 짓기를 좋아했던 아버지가 소설에서처럼 서류상의 착오로 징집되어서 중국에서 벌어진 전쟁에 참전한 후 돌아와 평생 아침마다 예불을 드리며 참회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매일 지켜보며 마침내 그것에 담긴 사연을 알게 된 하루키에게도 그 끔찍한 사연이 대물림되어서 무의식 속에 트라우마로 남게 된 것이죠. 이 책 말미에서 하루키는 역사는 과거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역사는 의식의 안쪽에서 또는 무의식의 안쪽에서 온기를 지니고 살아있는 피가 되어 흐르다 다음 세대로 옮겨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전해진 일본 역사의 추악하고 끔찍한 한 단면은 작가인 아들의 글을 통해 세상에 알려집니다. 하루키는 여러 에세이를 통해 글을 쓸 때 자신의 의식 속 지하 2층에 있는 이야기들을 찾아내 기록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이 표면의 공간이고 지하 1층이 감성의 세계, 예를 들면 흔히 얘기하는 새벽 감성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지하 2층은 내면에 깊숙이 숨겨진 무의식의 세계에 최대한 다가가서 그곳에 가라앉아 있는 이야기들을 끌어올리는 것인데요. 하루키는 그것을 글로 기록할 때 비로소 그것이 더 이상 두려움이나 알 수 없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존재했던 사실로 남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르셀 프루스트의 작법이기도 한데요. 결국 작가가 글을 쓴다는 것은 책을 팔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것보다 자기 내면의 세계를 탐구하고 그것을 글로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품을 통해 그 과정을 함께한 독자도 작가와 함께 각자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감동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기사단장 죽이기에서 주인공의 모험은 공개되기를 거부하는 어둡고 비밀스러운 무의식의 세계와의 싸움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의 경우에는 이것을 공개할 경우 심한 저항과 비판에 맞닥뜨리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작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내 입으로 기록되어져야만 한다는
내면의 목소리 사이에 갈등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하루키 작품을 몹시 좋아하는 이유를 마침내 그런 갈등을 모두 극복하고 나 자신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서사들에 매번 감동받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데요. 이 작품 역시 시간은 걸렸지만 힘든 모험들을 이겨내고 집으로 당당히 돌아가던 다무라 카프카 군의 경우만큼이나 감동적인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의 결별 통보 후 오랫동안 혼자 여행을 떠났던 주인공의 이야기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작품 초반에 주인공이 낡은 차를 타고 돌아다녔던 경로는 아마도 2011년 대형 쓰나미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장소들을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주인공이 미야기현과 이와테현 경계 부근의 온천에 숙박하기도 하고 마침내 수명이 다한 자동차를 포기하는 장소도 도호쿠 지방이라 적혀 있는데요. 이 장소들 모두 일본 대지진 때 심각한 피해를 입은 곳들이라 아마도 피해를 입기 전 그 장소들을 기억 속에서 되살려내는 과정을 통해 위로를 전하려는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기사단장 죽이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하루키 작품에 관한 영상을 올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한 작품씩 기억 속에서 그때의 감상을 되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